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토론회를 보면 후보가 보입니다. 또 정책이 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KBS 초청 토론 첫 시간의 사회를 맡은 저는 양문석입니다. 네, 이제 꼭 2주가 남은 4.15 총선에 대한 관심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총선 이슈나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에 비해 낮아진 게 또 사실인데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대면 접촉의 선거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저희 KBS가 이번에 준비한 토론회가 후보자와 유권자 여러분 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첫 시간이 오늘은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사표를 던지신 네 분의 후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종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김홍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회 좌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고요.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행 순서는 후보들의 간략한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KBS가 선정한 주요 의제에 대해 1대1로 후보 간 검증을 벌이는 1대1 의제 토론을 두 차례 진행을 하고요. 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의 자유주제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네, 후반부는 공통질문과 또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상당구를 상당히 발전시킬 이 최고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이 후보 탐구 생활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탐구 생활. 후보는 다 계획이 있다. 지역구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4명의 후보. 과연 충북 정치 1번지 상당구의 새로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 1958년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중앙과 지방행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상당구에 필요한 지역경제와 재정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좋은 사람 좋은 상당, 준비된 국회의원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1964년생.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 부장을 지냈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27년의 검사 생활을 의정활동의 자산으로 삼아 청주 상당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바람이 되고자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김홍배 후보. 1968년생. 전 자유선진당의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지북지구의 주민대책위원장입니다. 30여 년 상당구를 지킨 토박이로 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서민 대표 민생정치 상당히 이깁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표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종대 후보. 1966년생.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의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정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특히 국방 전문가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정치가 바뀝니다. 상당히 새로워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1대 국회 입성에 도전합니다.
네, 후보자분들의 긴장도 좀 풀어드리고요. 또 유권자 여러분께 요약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후보 탐구 생활 영상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이제 직접 출마 인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14만 6천 명의 유권자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적인 출사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0초씩입니다.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 구민 여러분, 드디어 내일 21대 총선의 장도에 오릅니다. 저 김종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갈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진군하겠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성장의 시대를 넘어 성숙의 시대로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 존중과 협력의 성숙사회가 상당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자 다음은 정정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 정정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청주 시민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에서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김홍배 후보 순서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상당구 서민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홍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득권 거대 당의 정치판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저 김홍배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를 위하여 민생 정치가 필요합니다. 중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 이제는 민생 정치 일꾼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갑근 후보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미래통합당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 윤갑근입니다. 10여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나라. 대통령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윤갑근이 경제를 살리고 법치를 바로 세워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들의 출사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 과정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규칙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을 위해서 사회자가 제시하는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토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 의제 토론과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 발언 길이의 조절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시간 안배가 필요할 텐데요. 정면에 설치된 이 시간 알림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규모 있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지켜보시는 유권자 여러분의 이 기대에 걸맞도록 품격 있는 토론회를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또 인신공격, 허위사실 발언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KBS가 준비한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의 첫 번째 의제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될 4.15 총선. 장기화된 신종 감염병 사태의 여파는 방역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로 번지는 중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절실한 상황. 과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지 후보들이 제시할 심도 있는 해법을 기대합니다. 네, 먼저 제시된 의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이 코로나19 사태의 수습과 지원 대책입니다. 말 그대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최고의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주장과 견해를 듣고 나서 1대1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정정순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과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왈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11조 7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100조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도 1천억의 특별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어려운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기준 4,800만 원을 8,800원으로 인상해서 약 8천억 원의 세수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감한 재정 지출과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자, 다음은 김홍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로 대응을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유진 관계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거대 정치의 코로나19 사태를 전쟁에 이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손실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 정권은 자상위 70%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좋습니다. 다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최저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재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젠 자영업들도 고용보험을 내고 힘들 때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의 수습과 지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윤갑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경제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더욱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도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100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지급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5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실제 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도 의문입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막고 일자리 잃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긴급한 자금을 대출을 해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우선 대출을 하고 사후에 심사를 하는 등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난 극복에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의 확고한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모여서 이제는 초당적으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긴급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이 아니라 파산이 문제입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은 파산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자영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돌봄 가정, 노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 사회단체까지 전부 나서서 돌봄의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의 수습과 또 이 지원 대책에 대한 네 분 후보의 입장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앞서 밝히신 답변들을 토대로 상대 후보분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지정을 해서 1대1 검증을 펼치시는데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주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지한 경청의 모습도 유권자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 좋은 후보자의 자질이겠죠. 예,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앞선 답변 순서와 동일하게 먼저 정정순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겠는데요. 자, 먼저 이 토론을 하실 상대 후보 한 명을 지정을 해주시죠. 네, 윤곽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윤갑근 후보님과 그럼 지금부터 1대1 검증 시간으로 4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윤 후보님은 지속적으로 토론회나 이런 지상을 통해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원론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선진 외국에서조차도 칭찬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우리의 다양한 진단 키트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피부에 진물이 나도록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님과 미래통합당은 계속 코로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잘못되고 있다. 국민과 의료진이 잘해서 이만큼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현재 우리의 국정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과연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오로지 국민과 의료진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대응이 되겠나. 여기에 대한 어떤 윤곽근 후보님의 견해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코로나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과연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대응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간에 조기 종식을 언급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몇백 미터씩 줄을 서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니 정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그 견해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 외국에서까지 잘하고 있다는데 단순히 초기의 관계를 아닙니다. 가지고 외국에서까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일부 부분적인 부분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강제로 귀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의 존재를 어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81개 국가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진 외국의 전문가나 의료진조차도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나 진단 시스템은 대단히 선진적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은 의료 체계 김종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대1 질문이기 때문에 1대1.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윤곽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기에 5,200만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마스크가 1,300만 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부 불가피한 측면에서는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대응을 했고 마스크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70%가 불만이라고 하는 그 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답변을 여론조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에 있어서도 입국 금지를 했던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에 비해서 턱없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란 빼고 중국 빼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결과를 놓고도 우리가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민들이나 의료진들께서 잘 대처해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자화자찬하는 정도까지 잘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은 1대1 의제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 후보분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지정을 해서 4분간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배 후보께 1대1 검증 시간을 드립니다. 자, 먼저 어느 분을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정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정순 후보님과 1대1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드립니다. 네.
뭐 좀 전에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 여전히 소강 대응태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결정적 2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도 경제적 손실의 절반에 심각하는데 혹시 또 이후에 코로나19와 전 세계가 감염병에 또다시 닥쳐올 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이런 극한 사회에 관련된 대응책이 필요할 때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어떤 의료진의 자질이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단이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력을 믿고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수준이 아닌 미래 지향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재앙이 온다면 어떤 대치,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응을 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에는 이렇게 한 50% 정도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준비 태세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혼나고 전 국민이 마스크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와 비상식량이나 우리 재난용품의 키트를 준비해서 국가적 재난에 많은 준비를 하여 우리 각 가정에 미리 새로운 준비 태세가 난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그런 답이 좀 나올 줄 알고 좀 질문했는데 앞으로 우리 민생당과 저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입법화해서 전 국민이 가정에서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입법화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한번 또 비슷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계에서 지금 약 30일 기준 80만 명이 넘게 지금 이제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4만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지금 국내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대략 한 9,800명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이 90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검진자가 지금 아직 대기 중인 자가 16,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지금 165명인데 중국의 지금 확진자는 44명 중에 아마 아직 관련된 이렇게 사망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앞으로 정정식 후보님의 또 좀 전에 제가 또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럽지만 또 다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료진이나 제약사나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 식의약, 식품의약 안전처 같은 데서도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지원 대책에 대한 일제일 의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갑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실 차례입니다. 자, 어느 분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예, 정정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역시 정정순 후보님과 1대1 토론. 다른 나라에서 4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잘하고 있다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견됐을 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문가들, 의료인들은 입국 금지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초기에 그 직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기 종식을 언급하셨고 일상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스크의 중국 공급 관련해서 또 혼선을 빚었고요. 국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몇백 미터씩 줄을 서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1부제, 5부제까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한국에 보내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또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하는 이런 막다른 길까지 다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가 181개국에 이르고 있고요. 확진자가 만여 명이고 사망자가 16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의 42%가 앞으로 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페루, 베트남 등에 출국했던 국민들이 공항에 억류됐다가 강제로 출국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이 답변 시간을 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의료진과 제약회사들의 어떤 키트 개발, 이런 제도권 내가 아닌 밖에, 국가가 아닌 다른 민간 기구들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국가에서 기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이신 윤곽근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최소한 국가기관에 근무하셨던 공직자라면 초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생산 능력은 1,300만 개예요. 당연히 부족하죠. 또 모든 시스템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 대응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우리 단지 외국의 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하고의 무역이나 관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가는 문제, 이것은 막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함께 협력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초기부터 잘했다는 건 아니라 워낙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일부 종교단체의 과도한 집단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인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또 아니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정부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잠시 뒤에 또 자유 토론 시간 때 충분히 말씀과 또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번 1대1 의제 토론에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의 안분을 좀 자세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대1 의제 토론,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지원 대책에 대한 의제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김종대 후보의 1대1 검증이 남았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윤곽근 후보께 질문을 드릴까요? 네, 윤곽근 후보께 역시 4분 동안 시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윤 후보님, 계속 보면은 마스크 방역 대란, 또 입국 금지 이런 말씀들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죠. 마스크 문제가 이제 정부가 통제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는데, 사실 정부의 마스크 정책은 뭐냐 하면 50% 공적 통제입니다. 50%만 통제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100% 했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50%만 통제하다 보니까 매점 매석을 못 막은 것이죠. 사재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0% 통제를 해서 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판이라면은 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뭐냐 하면은 마스크 공적 통제하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마스크 사회주의라고까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마스크 대책은 뭡니까?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시거든요. 꼭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대안이 없는 비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기술력이라면 아까 정정순 후보께서 5천만 명에 1,300만 장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도 부족한 마스크가 과연 국내에 전부 공급이 됐느냐, 또 외국으로 유출된 건 없느냐,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과정에도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어떤 공적 기관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습니다. 영리 기업에게 아니, 제가 시간이 사적으로 없어 세 가지 질문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대안이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미래통합당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공적 통제에 반대하면서 불편은 초래했다. 왜 통제 못했느냐? 이러니까 저희가 듣기엔 좀 혼란스러워서 아니, 그러는 통제의 거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급의 통제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통제가 제대로 된 통제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가 잘못됨으로써 혼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그 근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자, 입국 금지 문제도 그래요. 이거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저기 그 중국 입국 금지를 초기부터 안 했다. 이거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후보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 일면 그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입국 금지 문제는 2월 4일 날 중국에 대한 특별관리 입국 절차가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다 통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벌써 지금 4월 초입니다. 두 달이 지난 얘기고 2월 4일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2만 명씩 들어오던 그 중국 입국자가 지금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입국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초기의 문제를 마치 지금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입국 금지가 안 됐네. 또 우리나라 국민을 입국 금지시키는데 아까 뭐 또 외국에선 한국 교민을 강제 출국시킨다고 하는데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출해 오는 거예요. 교민들 전 세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후보님이 뭔가 자꾸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계약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까지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전부 계약 연기하자는 게 중간 아닙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입국 금지 문제를 지금에 언급하는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입국을 추가로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입국의 필요성의 문제를 제가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좋습니다. 지금도 의료진에서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자, 초기 말을 하고 얘기는 있습니다. 1, 2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걸 네. 논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4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이 후반부에 이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진행상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저희 지역 현안으로 준비했습니다. 의제 브리핑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초단체 중 39%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는데요. 경제와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걱정하게 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 과연 어떤 대응으로 지역과 수도권이 공생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수도권 집중과 균형 발전 문제는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이 4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요.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하고 위기감도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주제로 한번 의제 토론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먼저 이 네 분의 기본적인 입장과 이 정책 구상을 먼저 들은 다음에 1대1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입장과 정책 구상 먼저 김홍배 후보부터 역시 1분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인구가 분산됐다고 있다는 낡은 전략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세종시
같은 혁신도시의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청권 인구 세종시로만 유입되고 지역 싸움만 결과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저는 농촌, 농업 그리고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농촌 사업의 재개발을 통해 하나의 사업체, 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 활성화를 도시생활과 농촌생활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여건을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민 기본수당 및 퇴직금 제도까지 됐습니다. 도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윤갑근 후보님 역시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인구가 50%돼 있고 천대 기업의 숫자는 70%, 73%가 지금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혁신도시도 하고 공기업의 지방 이전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으로 기업과 사람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 기업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나 물류 비용의 공동 부담을 통한 감소 방안 등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지방에 지방공항들이 있습니다. 지방공항을 노선별로 좀 거점 공항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서울과 비교해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 문화, 복지, 교육, 쇼핑 시설들을 굉장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뭐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그 실태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알바를 해도 서울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자, 청와대 국회 세종시로 옮깁시다. 말 그대로 더욱더 과감한 이전 정책으로 뭔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인위적으로 바꿔서라도 이 재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 이제 어떤 그 초집중 사회에서 과밀화되는 현상 자체를 당장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난에 맞설 것이냐? 지방 도시들끼리의 협력입니다.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또 우리는 이제 청주권 이렇게 하나의 권역별로 지방 도시들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 시스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 내에서도 중심을 제대로 형성하면서 협력을 하자. 이게 저의 대책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정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수도권 초집중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고민해왔던 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오죽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전시키겠습니까?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지방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학 또 기업들을 과감하게 이전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과거 미래통합당 전신인 그런 정부 시절에 수도권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을 들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올라갔고 또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됐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강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의제에 대해 네 분의 기본적인 입장과 또 간략한 정책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후보 간 1대1로 맞붙는 지정 토론이 역시 이어질 텐데요. 규칙은 앞서와 같습니다. 앞서 지정하신 후보를 다시 한번 지목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일단 질문을 하셨으면은 최소한의 답변 시간 이 30초는 좀 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3분의 시간을 개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김홍배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는데요. 자, 먼저 토론 상대 어느 분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정순 후보님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정순 후보님과 1대1 아까, 지정 토론. 자, 3분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아까는 그 낮에 그 라디오 토론회에서 우리 김종대 후보님이 이제 국가균형 발전 관련돼서 생각해 보였느냐는 어떤 뭐 지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허황된 개발, 성장만을 말하는 보수적 관점에서 정정수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자성돼 있는 보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갈아엎고 개발한다 말고 농촌을 어떻게 체결하고 농촌에 대해서 상상해서 진짜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 하던 어떤 다른 생각 전혀 없으신지 꼭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상당구는 5개 면을 갖고 있고 농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저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안정된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아야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이 상당구의 농촌 지역에도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첨단 기업이 유치가 되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 우리 젊은이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촌에도 이제 ICT 기술을 접목해서 21세기형 새로운 농촌 시범마을을 하나둘씩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야만 농촌이 살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민수당과 같은 걸 신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지방에 살고 지방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지금 좀 전에는 90점까지 드렸지만 지금은 한 6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농민을 위한 또 뭐 농촌 생각까지 했는데, 농민 기존 수당 지급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우리 농사의 젊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정착자금도 필요하고 농촌 마을 기업 설립 확대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젊은 층들이 농사를 짓고 우리 또 새로운 귀농을 할 때는 10년, 20년 기존으로 했을 때 국가가 좀 보장을 하고 퇴직금도 만들고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다 다가서고 우리와 생계할 수 있고 우리 도시와 경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정정수 후보님 앞으로 정계가 나신다면 조금 뭔가 하나를 그 우리 지역 상당구를 위해 좀 농사짓는 5개면도 있지만 특색이 있는 걸 부탁 한번 드리려고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적극 동감합니다. 네네네. 네, 3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윤갑근 후보께 1대1 지정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예, 김홍배 후보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홍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역시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은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 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가기관들이 세종시로도 내려왔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도시를 형성했지 그것이 그 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지만 귀가하고 모든 생활권은 서울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이전하려면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지방에 가 있는 것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면 물류병이 들고 직원들도 안 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네. 지금 제가 뭐 세종시에 일도 많이 했고 세종시로 인해서 주변 우리 뭐 대전권이나 청주권에서 가장 아마 인력적인 인력 비용만 올려놨지 우리 청주에서 사람만 빼갔지 지금 아마
세종시의 어떤 거대함이 언제쯤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게 어떤 도움이 아마 아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생각해서 좀 호황된보다는 그 세종시의 주변 우리 청주를 둘러싼 면수지의 어떤 균형 발전에 필요한 또 우리 농촌과 합류하고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의 어떤 큰 기업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자생적인 부분, 뭐 우리 성안길이나 뭐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생적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뭐 상권화에 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네.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학교들이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그 인재가 졸업을 한 후에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머무를 때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학의 어떤 서열화와 함께 지역 대학에서는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지역 기업에서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네. 제가 질문 시간이 좀 짧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에 전국대학교, 성주대학교 외에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거기에서 더 상생되고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답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의제에 대한 1대1 지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분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정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정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여쭤볼 말씀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우선 질문 드릴게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죠. 네. 지방 분권이라는 게 지방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확대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자립도를 고취해주고 이렇게 많은 어떤 행정 입법의 권한을 이제 이양하는 것, 즉 지방 정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청주시 이제 재정 자립도가 30%간 넘는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이렇게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재정의 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바로 분권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이제 지방 분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한 재정의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걸 나름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재정 분권, 지방 분권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일정 정도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하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떠냐. 사실 지금 상태에서 분권이 구호가 되면 이것이 무비판적으로 바로 적용해야 될 어떤 절대적 가치가 되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권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점에서는 또 우리 정 후보님이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재정 분권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재정 분권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떤 세수와 재정의 불균형입니다. 그런 재정이 거의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 분권은 이 권한 자체를 지방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불균형에서는 그런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국세를 지방세를 이용하다 보면 그 지방세로 나가는 그런 대부분의 세수 혜택은 수도권에서 좋습니다. 본다. 네. 대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하고 일치하니까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어떤 지방 정부의 권한입니다. 자, 성남시가 그 복지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가 반대했죠. 네. 예. 서울시가 만들었을 때도 반대했죠. 자, 이렇게 지방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중앙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저도 중앙 정부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복지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많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회감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불가피한 조치가 그러면 아닌가. 형평성을 고려하면 권한이 약화되죠. 본인이 행정자치부 계셨잖아요. 그때 입장 내셨나요? 물론 행정자치부도 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정정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차례인데요. 3분 동안 어느 분과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 이번에도 우리 윤곽근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곽근 후보님과 1대1 토론 역시 3분 드립니다. 네. 수도권 집중화나 반대 또 균형 발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윤 후보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균형 발전이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으시면 행정의 전문가이신 정정순 후보께서도 잘하시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금전의 경제적인 어떤 금전의 금융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기업이 지방으로 왔을 때 받는 불이익들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전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시행돼 왔던 수도권 규제 정비법 이런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시행되던 것이 일부 완화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수도권 집중이 또 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일방적으로 영리법인에게, 영리기업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뭐 대충 나름대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인구 비례해서 뽑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는 이상 또 국회의원 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외치지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은 도저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신승덕 투자를 수도권에 많이 해줬어요. 또 일부 수도권 자연보정연의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한 10개 또 우리 충북 영동의 대학과 세명대학이 수도권 이전 문제 때문에 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거든요.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또 이전하는 걸 반대해서 경제도시로 하려고 했다가 충청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좌초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통합당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수도권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집중된 경제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부분이 지방 분권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요. 네, 못다 하신 말씀은 잠시 뒤에 자유토론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상당구의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의 경우 인구는 다른 구보다 적지만 면적은 청주의 43%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또 상당구는 이 성안길을 비롯한 원도심이 위치해 있어서 도심 공동화 문제 역시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랜데요. 자, 상당구 내 도농 격차를 해소할 방안과 또 원도심을 살려서 이 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대책을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시간은 개개인별로 1분 30초씩 드리고요.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윤갑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상당구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도농 문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청주 청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청원군, 옛날 청원군 국민들, 지금 이제 청주 시민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상당구의 도심 지역과 농촌 문제가 아니고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 지역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심 지역의 경우도 성안길, 육거리 전통시장,
중앙동 이쪽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육거리 시장에서 서쪽으로 있는 가구점 골목이나 남주동을 가보면 이건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거의 유령의 거리처럼 비슷하게 돼 가고 있어서 단순한 재생으로는 부족하고 재개발 수준의 어떤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점별로 문화거리, 역사거리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또 상품이라든지 이 놀이문화 이런 것들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로컬 푸드라든지 영농법인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 문제만 나오면은 구도심, 원도심의 슬럼화는 꼭 육거리 시장 아니면 성안길 얘기만 합니다. 전 그게 좀 이상해요. 사실 상당구는 동남지구, 방서지구 그 새로운 개발지를 빼놓고는 다 구도심입니다. 다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거리, 성안길만 문제라면은 저기 용담동이라든가 용암동, 금천동에 있는 상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더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거리나 성안길 문제는 하나의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테마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도심 문제의 본질은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는 상당구 전체의 문제다. 자꾸 성안길만 부각시켜서 이것만이 문제인 것처럼 방송 토론이 진행되는 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대형 유통 매장의 무분별한 그 영업을 제한해야 됩니다. 휴일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 매장들이 걷어가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초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상실의 어떤 그 절망을 느끼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양극화의 상권 더 이상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상당구 전체 구도심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농 격차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정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5개 면지역에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높은 ICT 기술을 접목해서 21세기형 농촌 시범마을을 하나둘씩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골에 가 살 수 있고요. 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상당구가 갖고 있는 풍광, 자연환경 또 역사 유적지를 잘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심 재생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 겪고 있는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방서 동남지구 같은 이러한 신도심 지역에는 문화, 스포츠, 전시시설 같은 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시설을 유치해서 주민의 어떤 생활 편익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청주에 사는 것이 즐겁고 또 워라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청년도시 청주 프로젝트를 저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김홍배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그 오계면에 우리 상당구 발계동 우리 김홍배는 저 상당구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힐링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정정순 후보님의 어떤 뭐 특성화 좀 많이 좀 돈을 들어가는 그런 특공화 단지를 만든다고 말씀했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개면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힘을 주고 더욱더 활력을 받는 그런 뭔가 그 아이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낭성면은 그 절임 배추 및 김치 산업화에 아마 지금도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속도를 더 주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우리 미연면의 쌀 농사 및 쌀 가공화 산업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날 것 같고, 가덕면은 막걸리 특성화해서 특화적인 우리 면수제지에서 무언가 그래도 하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만들었으면 좋겠고, 문이면은 문화예술 및 카페의 촌으로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우리 여정이 있고 쉼터가 있고 어떤 트레킹이 있는 그런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일면은 곤충산업단지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구청 옆에 열심히 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와 현실 가능한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당구 열심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 토론회 백미 진검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 사실이 아닌 한 경제나 복지, 또 인권, 지역발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보유세 같은 국민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 방식에 있어서는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와 토론하는 게 앞서 진행한 1대1 지정 토론과 다른 점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6분의 시간을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가진 분이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을 하더라도 상대 후보가 최소한의 반론이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30초의 발언 시간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이 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부터 6분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정의당은 항상 선거제도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 우리나라 이제 정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선진화된 정말 정쟁이 없는 일하는 국회를 꿈꿔왔고 가장 앞서서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윤곽근 후보와 좀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북구라파 가면은 한두 명 보좌진만 갖고도 밤새워 일하는 정말 그 특권 없는 의원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국 국회는 보좌진 9명에다가 허구한 날 싸웁니다. 20대 국회 20번 파행됐습니다. 파행된 이유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쟁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인원만 많이 거느리고 특권을 많이 누려왔다는 국회에 대한 어떤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다음 순서에 국회에 진출한다면 우선 추진할 입법사항이 뭔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릴까 어떨까 지금 생각 아니, 중입니다. 짧게 이런 세간의 기본적인 비판에 원칙에는 대해서 동의를 동의하시냐고요.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 다 동의를,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께서 이제 서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양당이 특히 반대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반대하셨거든요. 자, 특권을 내려놓고 어떤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과연 보수 야당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아니, 곤란한 건 없습니다. 예. 곤란하시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나오신 거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최근까지 19번, 결국 마지막에 또 한 번 파행을 겪으면서 20대 국회 20번의 파행은 아마도 헌정 이래 최악의 헌정 마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자유한국당이 의사방해 또 모든 국회의상 마비로 이끌었어요. 당대표께서 툭하면은 천막치고 단식 농성하시고 이럴 때 정말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일단은 제가 차 타고 다니는 전용차부터 없앴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그 싸늘한 시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항상 보수 야당이 조금만 더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만 해주신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텐데 하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의당 책임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정치를 시작하신 입장에서 정말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해서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는 우리 특권 내려놓기 또는 기득권 내려놓기, 정쟁의 자제, 이런 어떤 그 초선 의원들의 결단을 주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의향 충분히 있고요. 그 전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20번 파행이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책임인 것,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파행이 일어났느냐. 민주주의는 합의의 정치이고 소수를 배려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4+1, 다수의 숫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누더기가 돼가고 있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예, 고육지책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다른 분한테도 질문 정정순 주셔야 됩니다. 이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의당 의석 늘리기 위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대표되지 않는 소수자를 대표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이게 정치의 본질이었습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의 노인들, 아직도 유리천장을 느껴야만 하는 우리 여성들, 또 국회에는 거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청년들, 이런 각계각층을 대표하자는 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이것은 단순히 어느 정당의 의석수를 더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득권이 아니라 민심을 닮은 국회, 자꾸 기득권을 담고 특권을 추종하다 보니까 싸우는 국회가 되니까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 첫 문을 열어보자, 이런 어떤 그 개혁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슴 아프게도 굉장히 왜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설령 미래통합당이 반칙 꼼수를 썼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따라갔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가 교통신호등 이렇게 보면은 앞차가 신호 위반하면 나도 신호 위반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당은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단상을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 있어서 또 정당 정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먼저 기본 룰을 깬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예. 그러나 그런 미래통합당이 또 지금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들을 하지 알았습니다. 못한 것은 네. 바로 의석수가 이인영 부족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절대로 비례정당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했습니다. 네. 이런 정치 안 하실 거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토론 방식을 알려드리면은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를 지정을 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적절하게 안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2명 이상의 후보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6분 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윤곽근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전에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가 총선에서 거의 전멸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개략적으로 아마. 예. 근데 지금도 그 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 우리 윤 후보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권 심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윤 후보님도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보느냐. 여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이 전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죽했으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한 발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네.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 됐습니다. 뭐 전력이 있는 그런 당에서 또 원내대표마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는 탄핵 이런 운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 민생 경제를 살려서 우리 서민 생활을 안정되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과연 지금 그런 탄핵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맞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가끔 이제 우리 윤 후보님은 인터뷰나 토론회 때 보면 상당구가 낙후됐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예. 그러한 낙후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걸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지금 상당구에 우선 기업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다른 데 비해서 낮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 중심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기가 시내인가 할 정도로 학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하거나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급적 저희들이 낙후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떤 개발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셜 캐피탈, 즉 사회적 자본, 즉 신뢰의 정도, 우리가 공동체를 어느 정도 형성해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잘 가꿔 나가는 것이 어떤 발전의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스스로 상당구에 대해서 약간 낙후됐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모두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우리 김종대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세간에서는 그 진보 진영의 우리 진보 진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뭐 말씀해 보십시오. 네. 사실은 그 김종대 후보님의 출마 동기는 어떤 적폐 청산 또 정치를 쇄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나오셨는데 네. 오히려 그러한 그 김 후보님의 출마가 오히려 보수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형국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진정한 출마의 목적 자체가 좀 다소 본질이 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김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맨날 이 질문 하시는데 자꾸 진보 뭐 하면서 결국은 보수 후보 당선시킬 거 아니냐. 요지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정의당에 갔느냐 이 말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정순 후보님도 제가 보기엔 보수입니다. 사실 이 어떤 그 상당구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개혁적인 인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바꿔라. 그다음에 변화를 한번 읽어봐라. 이게 바로 어떤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소임이고 제가 짊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니 김종대 후보님이 특정 정치인을 놓고 그 정 후보는 보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고 자유통합당과 우리 민생당 후보는 보수라는 관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삼자 구도 하에서도 제가 지난번 KBS 여론조사 결과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제 자신이 진정한 진보 세력의 대표주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생당 김홍배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주고받으시고요. 2분 이상과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늘의 이 토론회에 와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 정정순 후보님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윤곽근 후보님 또 우리 김종대 후보님의 그 지나간 과거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어떤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발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의 주제가 아닌 서로의 잘못과 이 거대 양당과 서로의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이먹이면서 뭔가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토론회를 이렇게 처음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 국민을 향해 우리 또 유권자를 향해서 어떤 토론의 주제는 약간의 어떤 뭐 정치적 싸움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보는 이 토론회의 주제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또 이 유권자와 다가서는 이런 토론회가 되었다는 좀 막내 입장에서 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정정순 의원님과 또 토론을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구에 오래 살면서 앞으로 과제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지정도 많이 받았던 우리 상당구가 어떻게 하면 주거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사하는 데 주력 또 우리는 그 일반 낮에 뭐 활성화된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또 편안한 삶, 가정이 들어왔을 때 걱정거리 없고 행복함,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정순 후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상당구 어떤 요즘 새롭게 지구지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화된 이 상당구가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떠한 그 큰 돈 안 들이고도 지금 현재 우리 원마루 시장의 활성화의 말씀도 아까 낮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면 상당구가 활기를 차고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나 제가 또 재차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발표를 했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농 복합 형태의 전형적인 지역인 상당구는 우선 5개 면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저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정말 첨단 업종을 엄선해서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농촌이 사실은 고령화돼서 더 이상 농사 짓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들어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ICT 기술이 접목된 21세기의 우리의 농촌을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이제 농촌의 요괴면보다는 글쎄, 그래서 농촌을 좀 살리고 대해서 발전합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심 재생 사업을 해야죠. 역사, 문화를 살려서 하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선은 소유자 중심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든지 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원도심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서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신도심 지역도 이런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질문한 거에 조금 더 또 제가 점수를 낸다면 좀 한 또 6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거는 어떻게 됐든 뭐 농사행위 아니라 이 상권, 청주 우리 용암 우리 광장이나 금천광장 관련된 우리 상당구의 경제 활력을 여쭤본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다른 아까 생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빈집이 많고 또 걱정입니다. 지금 동남에 거진 아파트가 많이 지고 있는데 저 아파트지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또 걱정 안 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도 들으시고 저 가운데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정순 선배님께서 뭔가 저보다 좀 일적으로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 보았지만 다른 분 한 분 더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김종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도시는 팽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일면과 우리 상당구가 팽창해야 되는데 공군사관학교의 개방적인 어떤 제가도 아까 잠깐 공고지를 봤지만 공군사관학교의 개방적인 부분이 저희에게도 상당한 이슈입니다. 궁금한 점 있습니다. 네. 이미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공군사관학교와 협력해서 항공우주 테마파크,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 밑그림 그림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7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연중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 시대가 열린다. 더불어서 공군사관학교를 지역 구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는 항공박물관, 천문대, 그다음에 야외 전시장까지 엮어서 이 지역의 항공의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우주에 대한 꿈을 만들어드리겠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네네. 예. 제가 마지막 답변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정전수 후보님 저의 질문에 약 80점 이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당구의 공군사관학교의 많은 개방에 많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6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정정순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지금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조 이상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 작년에 1조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년 뭐 이때는 23% 이상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곧 이제 산업 시설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이 돼서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원자력 기술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력이 양성되지 않으면서 원자력 인력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해외 원전 수출이 전면 중단되거나 입찰에서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태양광은 공해 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환경 오염 또는 산림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선택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많은 우려와 걱정, 또 처리 기간에 워낙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그런 위험 부담 문제, 또 우리가 방패장 처리 시설 하나를 선정하는데도 지역 간의 극심한 갈등과 또 반목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당장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오래 사용된 원전 시설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해서 이러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은 새롭게 중단하겠다는 취지지 당장 너무 이 기본적인 팩트들이 왜곡돼서 그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선진국에서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또 민간 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그 말씀 부분을 보완을 하면 방패장 설치에 뭐 지역 분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폐지하거나 봉인되는 것들은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 완료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분들을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봉인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건설되고 있던 원자로들을 중단시키고 하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까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요거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좀 더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배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2시간이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분이 네. 굉장히 필요한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적절했느냐는 부분에서 이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업하는 분들, 사업가들도 불만이 많지만 네. 오히려 사용자들 측, 피고용자들 측에서도 오히려 이게 피해로 온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뭐 조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좀 있고 활발한 움직임 속에 서로 상생될 수 있다면 우리 더불어당의 그 시간적인 또 흐름에 인상의 흐름을 저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들 일이 없고 또 어느 공장이 됐든 어느 자영업이든 서로 뭐 매출이 70% 이상 감소되는 이런 시점에 서로 마음을 또 공유화되고 서로 노동계와 우리 사업 간의 서로 대화와 서로 또 지혜를 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공통 질문으로 분위기를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이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정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입법 발의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정정순 후보부터 1분 30초씩 답변 시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만 1995년에 마련된 연매출 4,800만 원의 간이가세 기준을 저는 최소한 2억 원 정도 이상으로 과감하게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세부 부담을 과감히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략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지방소득세가 약 1조 5천 정도가 줄어들지만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많은 시책들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에서 일정 부분 해법을 찾아야 된다. 노인의 고동 문제, 황혼 고동 문제, 어떤 젊은 분의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가족제도의 복원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해결을 하면 저출생의 문제, 또 육아의 문제, 고동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어서 전통 가족제도,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민생당 서민 대표 후보 김홍배입니다.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민을 위한 입법 서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긴급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생계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폐 없이 일정 기간 최저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재창업 등 재시기를 꿈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업이 어려울 때 최저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도 부가세 감면, 또 소득세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상생을 위해 우리 농민 기본 수당 지급 및 농민 퇴직금 제도를 한번 도입해야하고 필요합니다. 청년 여성들의 대상의 지역 농촌 정착금 제도와 농촌마을 기업 설립 확대를 제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필요합니다. 저 김홍배가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서민, 국민만을 바라보는 오직 민생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입법 발의를 할 것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윤갑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국회에 간다면 제일 먼저 입법하고 싶은 사항은 나라의 미래는 청년에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산다고,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문제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법을 파격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거나 창업하거나 창업해서 어떤 입찰에 참여하고 할 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청년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 제도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내고요. 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도 교육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출산에 부담을 갖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보다도 더 열악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청주 지역에서는.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규정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금 김홍배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부분도 내려놓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장애인 문제도 나오고 청년 문제도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 근원은 우리 사회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을 짓밟고 그러면서도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버젓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배제와 차별의 문화를 온전히 씻어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죠. 노회찬 대표께서 6411번 투명인간 이야기를 하면서 절절히 호소했던 것은 앞으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돼야 된다. 피부 색깔, 종교 또는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평등한 인격을 누리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면 사실은 장애인이나 소수자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 저는 국회에 20대 국회에 못다한 꿈, 노회찬의 꿈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어떤 종교단체의 반대도 있었고 또 표가 되지 않으면 일체 끼어들지 않는 두 당의 비협조로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누구나 약자라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가슴 피고 당당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세상을 향해서 공감해달라, 존중해달라고 외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받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국회에 가시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편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투표는 투자라고 합니다.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상당 유권자분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호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이고요. 발언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생당 김홍배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1분입니다. 네. 청주시 시민 여러분, 상당구 국민 여러분, 저 김홍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모두와
국민의 삶의 회복 프로젝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현 정권의 결과 거대 양단의 낮은 심판론으로 국민과 서민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민들의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상당구의 토백이 큰 일꾼으로서 상당구 시민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용배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민을 위한 존재하는 서민만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김용배를 믿고 힘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마무리 발언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거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아서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정책을 고집하다가 후진국으로 몰락한 외국을 닮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에게 계속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소실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미래통합당 윤갑근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상당구의 활력을 찾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후보 순서입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과 정의, 평화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입니다. 지난 30년 저는 국가 안위와 평화 보장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더욱더 거센 실현과 도전이 예상되는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중기한 평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불평등, 기후위기와 양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진 자가 조금 더 양보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면서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협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칙과 꼼수로 점철된 기득권 정당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전환의 시대를 개척하는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편 이제 마무리 발언 마지막 후보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 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금 상당구는 안정된 상황에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대립과 갈등 구조를 만드냐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중앙과 지방에서 청주 부시장과 충북 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이시동 도지사, 한범덕 시장과 협력하여 상당구 발전을 견인할 저 정정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구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누가 진짜 힘을 쓸 수 있는지 주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정정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분 후보자 여러분 오늘 토론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초청 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시 상당구 편.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이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국민이 당사자로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또 국민이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4월 15일 투표로 주어지는데요.
모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들을 정보들 차분히 살펴보시고요. 최선의 선택 혹은 차선의 선택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KBS가 준비하는 다음 초청 토론회는 모레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충주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일회용품 NO. 불필요한 전기 사용 NO. 불법 소각 안 돼요. 자동차 공회전 멈춰주세요.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미세먼지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충북도민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주민문화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준비합니다. 참여와 실천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지친다. 즐거운 일 없나? 힐링이 필요해. 자연에서 온 즐거운 식탁 정원생명 건강을 위해 맛있으니까 정원생명 행복해질 거야. 상상만 해도 정원생명 즐거운 식탁 건강을 위한 소식 청원생명. 듣고 싶을 땐, 보고 싶을 땐,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때 진정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오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